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라임 그리고 옵티머스 관련 사건에 이름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게다가 아들의 공기업 입사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아 평론가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이호영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논란되는 지점들 좀 짚어보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이달 초, 그러니까 이달 초까지 후보자 지명 때까지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요. 법무법인 소속 고문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사건이 모두 22건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옵티머스, 라임 관련 사건이고 뭐 굉장히 그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 어떤 사건이었는지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 이 부분이 왜 논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 좀 집중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옵티머스 라임 펀드 의혹 사건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옵티머스 그 자산 운용사, 그다음에 라임 자산 운용사가 각 이제 투자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자산 운용을 하는 회사가 투자자들을 이제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결국은 투자 상품을 판매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산 운용사가 직접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뭐 NAT 투자증권이나 아니면 각 은행권들 이런 곳들을 통해서 이 투자 상품들을 판매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라임 옵티머스 이 환매 중단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사기를 친 것으로 지금 거의 드러난 네. 이런 자산 운용사가 별도로 있고 예. 그다음에 그런 사기성 상품을 판매한 그런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이나 우리은행 같은 그런 이제 금융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이 있는 건데 네. 지금 이 김호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라임 옵티머스로 인한 그 엄청난 좀 그 피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뭐 옵티머스 자산 운용 같은 경우는 이게 공공기관 매출 채권, 다시 말해서 안정적인 이런 채권에 투자를 해서 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이런 피해자들을 속인 그런 사기 사건인데 예. 이 사건 같은 경우가 지금 1,100명의 투자자에게 4천억 원대 피해를 입혔고요. 예. 그다음에 옵티머스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라임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입혔거든요. 네. 피해자가 지금 4천 명 정도 되고. 네. 그러면 이 사건에서 김호수 지금 후보자가 맡은 그 피의자는 누구냐면 이 옵티머스 또는 라임 자산운용사의 이 사람들이 아니라 예. 이 문제가 있는 사기 상품들을 판매한 예.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 변호인으로 지금 올라가 있고 예. 그다음에 라임 펀드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 사건, 예. 우리은행 관계자들 2명을 이제 2건을 수임을 해서 예. 이제 김호수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걸 것 같아요. 내가 변호를 맡은 측이 예. 이런 라임 옵티머스 이런 사기꾼들이 아니라 예. 이 판매사다. 예. 그래서 우리은행 그 NH투자증권 사장, 그다음에 우리은행 2명 이런 사람들의 변호를 맡은 것이지 라임 옵티머스 이 사기꾼들을 변호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일 것으로 보이는데 예. 네. 어쨌든 뭐 지금 그 당시에 김호수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 당시에 이런 보고를 다 받고 그랬었으니까 예. 예. 본인이 보고받은 사건을 퇴직한 후에 이렇게 직접 변호를 맡는 것이 합당하냐, 이게 정당한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가 당연히 가능한 거고 예. 나아가서 이제 변호사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인다라는 지금 지적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네, 그렇군요. 짚어주신 것처럼 일단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김호수 후보자 측에서는 일단 직접 피의자들을 변호한 게 아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게 이해충돌 문제가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는 뭐 문제의 수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김호수 이제 후보자 측은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요한 이 주범들을 뭐 변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예. 중간에 이제 이 펀드 상품을 판매할 때 예를 들면 우리은행 관계자라든지 NH투자증권 같은 이런 회사들이
이러한 펀드 상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서는 이렇게 판매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들도 이제 속아서 판매를 한 건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로펌이 계약한 거에 따라서 이제 변호를 이제 하게 됐다라는 측면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검찰 수사상의 어떤 문제와는 또 100%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핵심적으로 그게 이해 충돌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는 네. 법무부 차관으로 있으면서 이런 어떤 수사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받고 그랬을 텐데 그 내용을 이제 혹시라도 이제 변론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어떤 부적절한 방식으로 활용하였는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본인이 법무부 차관이던 시절에는 이 사건과 관련돼서 보고받은 바는 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부적절한 영향을 이제 뭐 이렇게 행사했다거나 이런 것은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수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네. 문제가 있다. 그리고 네.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뭐 여러모로 뭐 정관예우나 이런 특혜 이런 것에 해당할 수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김호수 후보자는 이해 충돌 사건이라고 한다면 법에 따라서 이제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면서 회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회피한다고 하는 대상이 되는 사건에는 물론 이런 뭐 라임 옵티머스 사건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의혹에 대해서도 김호수 후보자가 지금 뭐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출금 의혹에 대한 뭐 보고를 받았다거나 또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허용을 해줬다거나 뭐 이런 의혹이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걸 포괄해서 지금 뭐 회피 얘기는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소지 이 부분도 저희가 짚어볼 건데 앞서서 잠깐 설명이 됐습니다만 이제 법무부 차관 자리에 있었을 시기를 따지고 보면 이 변호사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검사였던 사람은 퇴직 1년 전부터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이걸 수임할 수 없다. 이제 이 내용인데 이걸 본다면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이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 법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변호사법 지금 31조의 수임 제한 조항이 있는데 예. 네. 이 수임 제한 조항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법관, 검사, 그다음에 뭐 좀 다음은 생략하고 이런 검사들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검찰청 남부지검이잖아요. 예, 예. 예를 들어서 김호수 후보자가 남부지검의 뭐 지검장이었다. 네. 이러면은 여기에 정확히 걸리는 거죠. 네네. 그런데 지금 법무부 차관으로서 이제 라임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하고 예. 그러면 옵티머스는 이제 보고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부 이렇게 법무부에 재직을 하면서 보고만 받은 사건을 가지고 예. 이제 재직 중에 처리한 사건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예.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 예. 남부지검장이나 남부지검의 그 해당 이제 수사의 뭐 수사 뭐 부장이었다든지 예. 이랬다라고 하면은 뭐 정확하게 여기에 적용되는 건데 직접적인 관여자가 아니란 네, 말씀이시죠? 지금은 보고만 받은 것을 이것을 처리한 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요. 예. 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맥락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죠. 예, 예. 그 당시에 보고도 받고 간접적으로는 어느 정도 관여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을 퇴직하자마자 바로 수임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예.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지점과 또 하나 논란되는 게 수임료더라고요.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변호사의 수임료가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몰라서요. 네. 지금 법무법인에 근무를 하면서 8개월 동안 1억 9천여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합당한 겁니까? 그 8개월간 이제 22건의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22건을 자문해주고 1억 9천만 원을 받은 거여서 22건으로 나눠보니까 건당 863만 원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니 무슨 8개월 하고 이렇게 많이 받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 일단은 그 이제 처리한 건수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고액으로는 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당 863만 원이라고 한다면 예. 다만 이제 그 기간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건 있죠. 8개월 동안 정말로 일을 했느냐. 예. 업무를 실제로 보통 이제 변호사가 하는 것이 사건을 수임을 하면 상담도 해야 되죠. 법률 검토도 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되는 서면의 그런 검토 이런 것들 다 하는데 그러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전혀 안 했는데 이런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과다한 수임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실제로
김모수 후보자가 이제 변호사로 재직을 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그런 내역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자료를 조금 더 봐야지. 예.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하라고 또 인사청문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보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점을 하나 또 짚어보면 여권 인물들과 관련된 사건도 상당수 맡았다. 그러니까 친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호를 맡는 것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잃은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겠죠. 근데 보면 작년 12월 당시 이낙연 대표의 그 대표실 부실장 이모 씨, 이분은 이제 그 복합기 임대료권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분이실 텐데 이분 변호 맡은 부분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볼까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옵티머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옵티머스의 김재현 대표 측으로부터 이낙연 대표 측이 무언가 이런 이제 그런 정치 자금을 예. 제공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뭐냐면은 작년 4월 총선 전에 이제 총선 전에 보면 캠프 사무실 차리지 않습니까? 네네. 이럴 때 보면은 그 이낙연 대표의 여의도 사무실의 보증금 그 1천만 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 그리고 복합기 대여료 등을 받았다라는 네. 이제 혐의를 받았어요. 이낙연 대표 측의 예. 그 부실장 대표실 부실장 이모 씨가 이러한 혐의를 받다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예. 이 사건에서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이모 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피해자의 변호도 맡았다. 예. 이게 결국은 친정권 인사의 어떤 그런 형사사건 변호를 계속 해오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을 중대한 측면에서 보장할 것을 요구되는 예, 예.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좀 이런 야권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기된 의혹이 장남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김 후보자의 장남이 입사 지원 서류에 아버지 직업을 검사장이라고 밝혔는데 그 지원했던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이더라고요. 근데 2017년부터는 가족사항의 직업사항을 그 가족의 직업을 밝히지 않게 수정이 됐는데 예전 지원 양식을 써서 아버지를 검사장이다 이렇게 밝혔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 뭐 변호사 수임료 뭐 이런 뭐 자문료 이런 거는 사실 저 같은 서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의혹인데 네. 뭐 변호사들이 부러울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뭐 그런 대목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취업 뭐 이런 네.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뭐 아빠 찬스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상당히 이게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전자부품연구원 지금 이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인데 여기에 계약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전에 이제 입사지원서 양식을 활용을 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고 이름은 김호수고 나이는 몇 살이다. 이거 이제 다 이렇게 상세하게 적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어떤 부정 채용의 어떤 단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야당의 지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호수 후보자는 일단 자기가 봐도 왜 이렇게까지 다 적었는지는 좀 의문이다. 그냥 그 란이 있어서 아마 다 적은 모양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시에 전자부품연구원에 자신이 뭐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해서 청탁을 한 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나는 이 자식의 어떤 그 학업이나 또는 취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무관심한 아빠이다. 그러니까 어떤 뭐 비리의 대상자가 되기보다는 좀 비정한 사람이 되기로 한 뭐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 예. 어쨌든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 정권에서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상 효과로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좀 이것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고 예. 그 얘기를 야당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돼서 저희가 요목조목 짚어봤고요. 다른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법무부가 지금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근데 아직 그 총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열어버리면 검찰총장을 패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총장 패싱은 아니다라고 이제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뭐 아직 총장이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자가 검사 인사하는 거고 법무부 장관이 그 검사 임명 제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 제청 과정에서 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거 이제 검찰청법에 돼 있는데 예. 아직 뭐 검찰총장이 없으니까
이 검찰 있지도 않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는 없으니 패싱할 일단 이 총장이 정도로.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 아니겠습니까? 패싱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이제 이후에 이게 지금 검찰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떤 검찰 인사 원칙, 기조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것이고 예. 추후에 총장이 이제 임명되면 구체적인 개별 검사 임명에 대해서는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김호수 후보자가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쭉 여러 가지 의혹을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한 검찰총장 후보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의혹도 있는 것이고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을 완전히 말끔하게 이제 정리를 결국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에서 이 뭔가 해명을 하면 할수록 그것에 연관된 이제 의혹이나 주장 그런 것들을 계속 할 것으로 보여서 네. 결국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이런 것들이 쉽게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기 말이고 별다른 이제 좀 대안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러한 이제 국회가 이제 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부적격 인사로 판단했다는 이유로 좀 김호수 후보자의 어떤 지명 철회나 이런 것들을 할 것이냐 그렇지는 현실적으로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임명 강행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그러한 것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줄이느냐가 사실은 핵심적인 어떤 쟁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좀 또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슈큐브 함께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이어지는 사건 큐브도 함께해 주실 거고요. 김민아 시사평론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